법대로 합시다. 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이게 뭐지? 뭐? 리스류 연체? 내가 지금 사기당한 거가. 이번 달에 갯돈이 딱 들어왔는데 요거 어디 굴릴 데 없나? 보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아, 요거 요새 뜬다는 그건가 보네. 사업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아,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 파트너 모집한다는 광고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전화 잘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 완전 떡상 사업이라 딱 20명만 모집하는데 마지막 번째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이요. 네, 저희 사무실이 로이어동에 있는데 오셔서 직접 설명도 좀 들으시고 한번 살펴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내일 사무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사무실이 영 허접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차부터 한잔 하시죠. 예. 아,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풍력 에너지도 하고요. 자동차 2차 전지 사업도 합니다. 저희가 규모가 좀 커서 이걸 사업 파트너분들이 각자의 법인을 설립해서 소유주가 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 가맹점처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각각의 법인을 모아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 겁니다. 그 조합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독점 사건을 따내는 거죠. 정부로부터요. 이거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당연하죠.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아주 뜨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예. 사업권만 따내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저도 사업에 합류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법인 설립 사무에 바로 들어갈 테니까 신분증이랑 예금통장 카드를 주시면 됩니다. 카드를요? 아, 예. 정부의 사건을 따내면 보조금을 받을 통장이랑 카드라서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아, 참. 휴대폰도 하나 개설해 주세요. 휴대폰도요? 네.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개설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예, 박 대표님. 허 대표님, 주식회사 별천지 설립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휴,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제 정부로부터 독점 사업권을 따내는 작업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저는 박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네. 벨레 베레스. 그럼 한번 공인 인증서부터 한번 받아볼까? 자, 이 공인 인증서로 뭐부터 하지? 그래. 일단 차부터 리스트를 한번 해보자. 예, 다준다 캐피탈이죠. 예, 성능차를 회사 명의로 하나 리스 하나 할까 했어요. 현대보증이요? 제 명의로 해도 되죠? 아, 네. 제 이름은 허은수고요. 네, 관련 서류는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모모 캐피탈이죠. 승용차를 하나 제 명의로 리스 하나 할까 했어요. 네, 제 이름은 허은수고요. 주민번호는 790-111. 네네. 네, 신분증 사본이랑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허은수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기인데요. 법원에서 내한테 뭐가 날라왔지? 뭐 소송? 뭐 리스료를 연체했다고? 아니 자동차를 리스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고? 여보세요? 제가 소장을 받았는데요. 그 리스료를 연체했다고. 허은수 씨? 아니 리스를 6개월 동안 계속 연체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차를 리스한 적이 없는데요. 예?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 리스 하시고 연대 보증도 본인이 직접 썼잖아요. 그 신분증이랑 서류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마. 그게 다 사기였던 거가. 네, 지금 허은수 씨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리스 계약이 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김영국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네, 드라마에서처럼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피해자와 캐피털 회사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피해자만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아니라 자동차 리스 계약을 불법으로 해서 사기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 리스 계약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승용차 리스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리스 계약하면은 뭐 자동차 빌려주는 계약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 계약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리스 계약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특정한 자산을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스 계약은 크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운용 리스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설비나 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승용차 운용 리스라면 승용차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이와 달리 금융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특정한 재산, 여기서는 자동차죠. 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 허은수 씨 이름으로 이루어진 리스 계약은 금융 리스인가요? 아니면 운용 리스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융 리스 계약이었습니다. 금융 리스 계약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제 계약을 한 것은 피해자인 허은수 씨가 아니라 사기 가해자인 박영준 씨거든요. 근데 신분증 같은 것들을 전부 박영준 씨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리스 회사에서는 허은수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 지금 드라마를 보시면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말은 실제 계약서 역시 전자문서로 주고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수신한 사람이 그 전자문서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이 그 전자문서의 효력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이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 명의자가 전자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이 되면 믿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당연히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처럼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해야 실명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박영진 씨는요, 피해자 헌수 씨의 신분증은 물론이고 휴대전화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공인인증서도 확인을 했고 본인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시면 허은수 씨 소유의 회사와 다준탁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리스 계약, 네. 그리고 허은수 씨와 다준탁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연대 보증 계약, 허은수 씨와 또 다른 모모 캐피털 사이의 리스 계약, 이렇게 세 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먼저 허은수 씨와 모모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리스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공인인증서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9일 이전의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명의자가 서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서명 후에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본인 확인도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공인인증서로 체결한 계약은 거의 무조건 효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2020년 6월 9일 이전의 전자서명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0년 6월 9일 이후에는 이 법이 변경이 됐다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인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서 인증해준 인증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2020년 6월 9일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해 11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폐지가 되다니요. 저는 지금도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공인인증서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마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잘 아셔야겠네요. 예, 그런 전자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서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야, 자, 왠지 그러면-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잘못 아셨네요. 자, 그럼 변호사님,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예, 지금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본인 확인 방법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것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본인 확인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본인 확인 방법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먼저 실명 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 통화, 인증서 같은 접근 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 확인 증표 확인,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생체 정보 이용 등 기타에 주관하는 방법 등 총 5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 확인 후 발급한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 타기관 확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는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복잡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전자금융거래 이런 거 하기 힘들겠어요. 못 하겠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인인증서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리스 계약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본인이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우업등의 등록 및 금융유효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리스 회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게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에서 허은수 씨가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였어도 리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신분증도 그렇고 휴대폰까지 개통해서 너무 쉽게 건네준 게 은수 씨의 발목을 잡네요. 예. 자, 그러면 피해자 이 허은수 씨와 다준탁 캐피탈 사이에서는 연대 보증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로 체결이 됐으니까 연대 보증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민법 제428조 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보증의 의사 표시는 없고 전자문서인 보증 계약서만 있기 때문에
그 보증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씀은 허은수 씨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다준다 캐피털과 허은수 씨 사이에는 보증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허은수 씨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허은수 씨와 모모 캐피털 사이 리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책임을 진다. 이 계약상의 책임을 말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까? 네, 이 사건에서처럼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얼마나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캐피털 회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적금 매치를 이용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했다면 금융회사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허은수 씨가 지금 신분증, 계좌, 휴대폰, 카드까지 건네줬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그 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아유. 이게 안 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리스 계약은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네. 이 사건 약관에 그러한 기재가 없었고 별도로 허은수 씨와 모모캐피털이 그런 약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은수 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당부에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드라마 사례에서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금융회사만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부담을 다른 소비자나 정부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금융유저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신분증이나 적금 매체를 타인에게 쉽게 건네주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차임이 밀렸다고 해도 당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피도 눈물도 없네.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두 분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요. 김부자 씨 소유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이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 매월 30일 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계약금 1,000만 원은 오늘 먼저 주시는 거죠? 제가 사인하고 바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매월 주시는 차임은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끝나면 원래대로 원상회복 꼭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두 분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주인분이 좀 깐깐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상가를 얻어 마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마트도 없고 주차장과 교통이 좋은 편이라 장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유, 여기 버젓이 마트가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저래 큰 마트를 만들면 어쩌자는 게고. 그리고 마진도 없이 저래 대폭 할인을 하면은 우리 같은 가게를 죽으라는 거가 뭐고.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번 달 집세는 또 어쩌지. 지난달에도 소액 대출 내가지고 겨우 냈는데. 아이고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예 형님 접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요.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게 세를 내야 되는데 금방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큰 마트가 생겨가지고 영 장사가 안 되네요. 장사는 안 됐지만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대출과 주변의 돈을 빌려 최대한 차임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마트는 계속해서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장사가 안 되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그냥 폐기네. 여보세요? 저 임대인인데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차임이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장사가 영 안 돼가지고 자꾸 늦어지네요. 이번 달까지 안 내면 3달이 밀린 건데 만약 다음 달까지 연체한다면 계약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해지요? 가게 사정이 영 안 좋아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서라도 차임은 꼭 냈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보증금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나도 상가 차임으로 생활하는데 사정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 꼭 밀린 차임 다 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장사가 안 돼도 돈을 빌려서라도 차임은 냈는데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당장 어떻게 하란 말이고. 할인 이벤트를 해도 손님도 없고 전단 홍보를 하려고 그래도 이 돈도 없고.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원상 복구를 해놓고 나가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여자네. 어떻게 8일까지 안 냈다고 이렇게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네.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봤자 뭐하겠노. 빚잔치일 텐데 계속. 그래, 그냥 가게 접자. 상가 열쇠입니다. 보증금 빨리 입금해 주세요. 9월 30일까지 가게 계약 전으로 원상 회복해 주세요. 원상 회복 될 때까지는 못 돌려드립니다. 그럼 진짜. 크게 인테리어 한 것도 없는데 보증금을 안 주겠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라. 보증금 돌려주면 원상 복구도 안 해주고 잠적하려고? 그렇게는 못하지. 철거 공사하고 공사 대금부터 공사하느라 임대 못 놓은 차임까지 싹 다 청구해야겠네. 원상 복구 비용 3천만 원이랑 5월부터 10월까지 연체한 임대료 3,300만 원 주세요. 원상복구 비용으로 3천만 원이요? 내가 가게 한다고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임대료를 내가 왜 줍니까? 2달 동안 장사도 안 했는데. 원상 복구 안 해주고 가서 임대를 못 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진짜 어이없네. 그렇게는 못 주겠는데요. 내 보증금이나 빨리 주세요.
네, 최만복 씨가 대출이며 또 주변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가계세는 내고 있었는데요. 자, 결국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연체가 되면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자, 당연히 연체된 임대료는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임대인 김부자 씨는 9월 또 10월 임대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우선 임대인 김부자 씨 입장에서 한번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자 씨는 최만복 씨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해당 내용 증명은 9월 2일 날 최만복 씨가 김부자 씨에게 건물 열쇠를 건네주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만복 씨가 비품 등을 건물에 그대로 방치해둔 채 열쇠만 김부자 씨에게 준 후에 퇴거했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김부자 씨 입장에서는 최만복 씨의 비품이 그대로 이 건물에 방치되어 있고 원상회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만복 씨가 여전히 이 건 임차 목적물로 사용 혹은 불법적으로 점유했다고 보아서 2달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 부당이득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최만복 씨가 비품을 그대로 두기는 했지만 뭐 장사를 계속해서 이익을 본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부당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요. 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긴 했으나 본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자 씨도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요. 네. 만복 씨가 비품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가서 맞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도 못하고 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도 해달라.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서로 간에 동시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현실적인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김부자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지만 김부자 씨가 최만복 씨에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최만복 씨의 점유를 불법적인 점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부자 씨의 최만복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즉시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을 완료해야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야, 그럼 일단은 최만복 씨가 김부자 씨에게 2개월치 임료 상당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데 문제는 김부자 씨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렇게 빡빡하게 했다는 게 조금 야속하긴 하지만 네. 최만복 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괘씸하다고 두고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이 종료되면 도면대로 원상 회복을 하겠다 이런 특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원상 맞죠. 예. 회복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차인과 저희 임대인 간의 분쟁 중에 큰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은 자신의 최초 임차했을 당시에 동일한 상태대로 만들어 놓아야만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네. 임차 입장에서는 임차 목적물을 원래 사용 용도대로 통상적인 수요에서 사용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가치 손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임대인에게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모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다 부담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 양쪽의 입장차가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이게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네. 법적으로 뭐 규정해 놓은 범위 같은 게 있습니까?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급심 법원은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며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목, 그러니까 써서 다이가 없어짐에 관해서는 임차인은 기책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춰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부자 씨는 한 달간 복구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럼 한 달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사례를 좀 더 알아봤는데요. 네. 최초 원상 회복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자 씨 요구에 따라서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10월 30일이 되어서야 공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이 있는 입건 공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15일로 감정했습니다. 네. 그렇기에 김부자 씨는 최만복 씨에게 15일의 상당액은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드라마 이 사례와는 다르게 지금 임대인이 원상 회복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는 걸 거부하고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드라마 사례와는 다르게 인도 자체를 아예 거부해서 원상 회복에 대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당장 인도받더라도 원상 회복을 한 이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생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시간만 좀 더 끌면 추후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 상당히 모두 다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나왔고 그제서야 임대인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임차 목적물의 시건 장치를 해제했고 새로운 시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새 시건 장치를 설치한 시점까지 총 6개월간의 임료 상당액이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감정인은 감정 결과 45일을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그 기간을 넘어선 실제 원상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의 임료 상당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고 45일에 대한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임대인이 무작정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만을 기대하고 계속 임차 목적물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임의대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공사 기간을 장기로 늘려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원상 복구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또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뭐 보증금부터 무조건 내주고 그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뭐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증금부터 주고. 맞습니다. 내 땅이 먹튀하면 어떡해요? 내 건물이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착한 임대인이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복 김부자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그 적용되는 쟁점 및 법리는 의외로 복잡하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법은 최소한이기에 가급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사후간 조금씩 양보를 통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신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 많잖아. 이게 저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네가 개발한 거가? 당연하지.
이 행님 좀 한다. 오, 석준 대단한데. 석준아,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해 볼래? 사업? 아, 요즘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 그 이번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떴던데 이걸로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 아이, 지원금도 많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래, 한번 해보자. 예. 연구개발 사업 프로그램도 완성이 됐고 특허 출원된 건 어찌 됐지? 오, 특허 출원 됐네. 아싸. 이 대표. 석준아. 우리 특허 출원됐다. 아, 진짜? 와, 일이 잘 풀린다. 그래. 영업 간 거는? 뭐 로이어 마켓도 긍정적인 반응이고, 뭐 일단 검토해보고 연락 준다는데 대표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참, 그 오늘 직원들 월급 날이지? 아, 벌써 그래 됐네. 우리 법인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 그럼 일단 내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 보내주고 나중에 법인 통장에 돈 들어오면 내가 받지 뭐. 그래. 그럼 오늘 잊지 말고 챙겨서 보내줘. 방문자가 몇이고 이 매출이 이렇게 있지. 대표님, 저 죄송하지만 혹시 이번 달 월급을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갑을? 갑자기 왜? 실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랑 약값이랑 중간 정산을 해야 돼서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사정이면 갑을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법인 통장에 돈 없는데? 일단은 사람은 살려야 될까 아이가? 일단 내가 밑에서 돈을 좀 찾아서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렇게 이제 사업 통장과 섞이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 이거 지난달에 갑을 받은 월급입니다. 어제 월급 받아서 바로 챙겨왔습니다. 덕분에 잘 썼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때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뭐니 해도 가족이 우선인 건 알죠? 앞으로도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우리 일도 알죠? 그럼요. 대표님 의리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드디어 사업 마무리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게 1년 동안 고생했다. 네가 더 고생했지. 근데 오늘 현장 조사 나온다 했지? 10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금방이다. 뭐 딱히 준비할 건 없지만 정리 좀 해볼까? 여기 법인 계좌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법인 계좌요? 법인 계좌로 입금된 국가보조금이 왜 대표님들 개인 통장으로 출금됐을까요? 그거는 보조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직원들 급여를 챙겨준다고 그런 겁니다. 국가보조금 사용할 때 지출 증빙 내역 엄격히 따지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 이유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제 날짜에 나가야 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혹시 두 분 국가보조금 이용한 건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현금으로 준 거라서.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증빙 제대로 안 하시면 그동안 지급한 사업지원금, 요건 환수하겠습니다. 5년간 사업제한 조치도 내려질 거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2번,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형사 고소까지. 아니, 야, 석준아,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유용한 게 아닌데.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당장 급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부판 불을 끄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주머니에 좀 채운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죠. 자, 최재원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네,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처음 하는 이제 대표님들이 많고 또 법인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보조금 지원 사원은 지원 기관에서 이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운영 내역을 좀 점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만 충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 전체를 이제 투명하게 또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보통 이제 국가 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보조금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보조금법상 그 보조금을 처음 지급받을 당시에 했던 협약이나 약정과 다르게 사용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단지 유용한 게 아니라 고의로 처음부터 편취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유용한 정도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특별법을 적용해가지고 사기나 횡령 혐의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이 실제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이제 국가기관이나 해당 이제 사업기관에서는 환수 결정 통보를 이렇게 먼저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네. 이제 환수 결정 통보를 한 후에 이제 그 기한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채권 추진업체한테 위탁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 소송으로 다투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성격이나 그 지원받은 형식에 따라서 행정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까? 네, 이제 행정 소송, 즉 이제 항고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수 결정이나 환수 통보가 행정상 처분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처분인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까? 네, 이제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항고 소송이라고 일컫는 행정 소송은 행정청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국민한테 불합리한 남용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이제 공권적인 지위에서 국민한테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국가도 국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했던 어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법원은 이제 행정청이 법률 관계를 일반적인 의사 표시로 이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 표시가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네. 관계 법령이 이제 상대방의 법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그 의사 표시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의 어떤 일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 표시인지 이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결정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니까 지금 행정처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환수 절차나 환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 지원금이 그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해가지고 또는 계약이나 약정을 해가지고 그 정해져가지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환수 절차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이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는 처분성이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행정소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만약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국가기관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서 이거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의 근거가 계약 조건의 위반인지 아니면 다른 무효의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이걸 좀 분명하게 밝혀야 무효 확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지금 정부 관계자가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고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지원금을 유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보조금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실제 보조금을 이제 유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이제 보통 쟁점이 되는데 네. 또 유용한 것이 맞는 것이라면 고의성을 가지고 유용한 것인지 이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지금 두 사람이 이게 고의라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잘 몰라서 좀 무지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상 참작이 안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실제 이경호 씨나 정석준 씨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좀 받은 게 좀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 이제 법인 계좌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제 직원들 급여를 지급을 했고 그걸 후에 이제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제 돌려받는 거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입증할 필요가 사실은 있겠습니다. 야, 지금 입증을 필요가 있다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봤지만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대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럴 때가 제일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충분히 이제 오해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기관 입장에서 보면. 예. 따라서 실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확인서나 뭐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직원들을 고용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즉 이제 가공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런 점까지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이게 만약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만약에 이제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유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형법상 이제 횡령죄보다 약간 조금 더 높은 처벌 수위인데 실제로도 이제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허위로 지원 신청을 하는 그 이른바 먹튀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고의성이 이제 다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사실 이제 사무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가장 좀 심각한 경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 이제 거짓으로 신청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 조금 더 큰데요. 그리고 그 지원받은 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기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국가 보조금을 받기만 하면 뭐 알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도 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오늘 또 배웠네요. 야,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회계상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해주는 우리 로이어가 그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이런 일을 벌인 이경호, 정석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경호, 정석준 씨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잘 모르는 부분도 아마 많으실 거고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가의 지원금을 받거나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라든지 사업 운영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협약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잘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